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행 에세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먼 북소리입니다. 어디선가 들려온 먼 북소리에 이끌려 3년 동안 유럽을 여행한 하루키가 그 여행 동안에 남겼던 짤막짤막한 에세이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고요. 하루키는 이 3년간의 여행에서 우리들에게 또 하루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편 소설 상실의 시대를 쓰게 돼요. 그 3년간의 그 상실의 시대를 한국 번역본으로는 2권짜리잖아요. 상실의 시대가 아닌가요? 그 상실의 시대를 완성하게 되고 그 소설을 쓰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텐데 그 과정 중간중간에 이렇게 에세이를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책을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정말 제가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들이에요. 그런 에세이들이에요. 하루키의 그 따뜻한 문체와 유머, 위트를 따라서 책을 풍덩 빠져 있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제가 하루키를 따라서 뭐 이태리로 그리스로 막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느낌에 빠져보는 거를 제가 다 읽어버리면 또 그 느낌을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이 읽진 않을 거예요. 머릿말 부분 일단 길지 않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잠깐 맛을 보세요. 즐거운 여행 스케치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그 3년 동안 나는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3년간 전혀 일본에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업무상 필요도 있고 해서 몇 차례 귀국하기도 했다. 외국에 있는 동안 써두었던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고 또 몇 권의 책을 출판할 준비를 하기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본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의 기간을 나는 유럽에서 지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에 3살 더 나이를 먹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7살에서 40살이 된 것이다. 40살이라는 나이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생의 고비가 아닐까 하고, 나는 오래전부터라고는 해도 30살이 지난 후부터 있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줄곧 생각해왔다. 특별히 뭔가 실제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또는 40살을 맞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미리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40살이란 하나의 큰 전환점이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때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정신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좋든 싫든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시험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월이란 앞으로만 나아가는 톱니바퀴라고 나는 막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정신적인 탈바꿈이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40살이란 분수령을 넘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한 단계 더 나이를 먹음으로써 그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은 그 나름대로 멋진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다. 새로운 것을 얻는 대신에 그때까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것은 예감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30대 중반을 지날 무렵부터 그 예감은 나의 몸속에서 조금씩 부풀어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오기 전에
즉, 내 자신 속에서 정신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한 가지 보람 있는 일을 남기고 싶었다. 아마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소설은 쓰지 않을 것이다.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작품을 써놓고 싶었다. 나이를 먹는 것은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나이를 먹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나 나이는 먹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어느 한 시기에 달성해야 할 무엇인가를 달성하지 않은 채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도 내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일본에 그대로 있다가는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그냥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말하자면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그런 생활은 일본에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물론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게 마련이다. 그것은 일본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 얽매여 그럭저럭 나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나마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이미 40이 되어버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서 유럽에서 지낸 3년간의 일을 생각해보면 무척 신기하게 느껴진다.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묘하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질감이 있는 공백, 일종의 부유감 혹은 유동감. 그 3년간의 기억은 부유력과 중력 사이의 골짜기를 흐르며 방황하고 있다. 그 세월은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내 내부의 현실 속에 단단하게 매달려 있다. 나는 그 기억의 존재를 분명하게 몸 어딘가에서 계속 느끼고 있다. 기억의 긴 손이 비현실의 어둠 속 어딘가에서 뻗어나와 현실의 나를 움켜잡고 있다. 나는 그 질감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기억의 질감을 전할 만한 적당한 언어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이 그렇듯이 아마도 비유적인 총체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0이 되려 한다는 것, 그것도 내가 긴 여행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을 떠나려고 생각한 데에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긍정적인 이유도 있었고 부정적인 이유도 있었다.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고 형이상학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에 와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게도 그렇고 아마 독자들에게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설령 어떤 이유가 나를 여행으로 내몰았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긴 여행을 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긴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날 이유로는 이상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일반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는 울려왔다.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서둘러 여행을 떠나게 만든 유일한 진짜 이유처럼 생각된다. 유럽에서 지낸 3년 동안 나는 2권의 장편 소설을 썼다. 하나는 상실의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댄스이다. 그리고 TV 피플이란 단편집도 완성했다. 그 밖에 번역도 몇 권 했다. 하지만 이 2권의 장편 소설이 내가 3년 동안의 해외 생활을 통해 남긴 것 중 가장 소중한 작품이었다. 소설 후기에도 썼듯이 나는 상실의 시대를 그리스에서 쓰기 시작하여 시칠리아를 거친 후 로마에서 완성했다. 댄스는 대부분을 로마에서 쓰고 런던에서 완성했다. 나는 원래 장편 소설을 쓸 때 다른 일은 전부 제쳐두고 철저히 그것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특히 유럽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 책에서도 썼지만 말 그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소설 쓰는 일에 푹 빠져 있었다. 소설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책상을 놓아두고 소설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인지 내게는 이 2권의 소설에는 숙명적으로 이국의 잔영이 배어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이국적인 마을에서 우리, 즉 나와 아내는 철저하게 고독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친구를 만들거나 사람을 사귀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게다가 우리의 입장은 모든 의미에서 매우 어중간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볼 것만 보고 그대로 지나쳐가는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활의 터전을 일구어갈 사람도 아니었다. 또한 우리는 어떤 회사나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상주하는 여행자였다. 본거지로서 로마의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부엌이 있는 아파트를 빌려 몇 개월간 생활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면 장소를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었다. 그렇게 고립된 이국 생활, 결국은 스스로 원했던 것이었지만 그런 이국 생활 속에서 나는 묵묵히 소설을 써나갔다. 만약 일본에 있었더라면 시간은 좀 더 걸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역시 이 소설들을 썼을 것이다. 나에게 상실의 시대와 댄스는 결과적으로 써야 했기 때문에 썼던 소설들이다. 그러나 만약 이 2 작품을 일본에서 썼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색채를 띠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만큼 수직적으로 깊게 파고들지 못했을 것이다. 좋은 측면에서건 나쁜 측면에서건. 어떤 독자들은 이렇게 파고드는 방식을 생리적으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다. 이질적인 문화에 둘러싸인 고립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의 근원을 캐내어 보고 싶었던, 혹은 파고들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이리라. 분명 그런 갈망이 있었다. 상실의 시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 후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그 책이 왜 그렇게 잘 팔린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 물론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내 일은 단 하나, 소설을 완성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왜 그런 소설을 썼는지조차 나는 잘 모른다. 여하튼 그때는 그것밖에 쓸 수 없었다. 좋든 싫든 나로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직 한 가지,
그 소설에 관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이국의 그림자 같은 것이 숙명적으로 배어 있다는 사실뿐이다. 소설을 쓰지 않을 때에는 주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다양한 여행 스케치를 일정량씩 써나갔다. 여기에 수록된 글들이 바로 그 스케치이다. 나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여러 가지 문체로 글을 썼다.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쓴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독백도 있다. 문장 연습을 목적으로 썼던 것도 있고 잡지에 게재했던 단편도 몇 개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글들은 친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된 시점이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주하는 여행자의 시점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곳에 갔고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식으로 마음 내키는 대로 썼다. 20년 전이라면 몰라도 연간 몇백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이 시대에 새삼스레 유럽 여행기 어쩌고 하는 것도 우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몽적인 요소도 거의 없고 유익한 비교 문화론 같은 것도 없다. 내가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한 본래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외국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둔화될 것 같은 내 의식을 일정한 문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데 있었다. 자기 눈으로 본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쓴다.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이다. 자신이 느낀 것을 되도록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다. 안이한 감동이나 일반화된 논점에서 벗어나 되도록 간단하고 사실적으로 쓸 것, 다양하게 변해가는 정경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든 계속 상대화할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써질 수도 있고 잘 안 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작업을 자기 존재의 수준기로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계속 그렇게 사용해 나가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일기를 쓰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이런 스케치를 일주일에 한 편은 하려고 계획했지만 좀처럼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장편 소설을 쓰고 있을 때에는 소설 이외의 글을 쓸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간중간 몇 달씩 완전한 공백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설을 썼던 미코노스와 시실리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매일 간단한 메모는 해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서 쓰긴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실시간으로 쓴 것이 아니며 양도 얼마 되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을 여행기라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엮은 글들은 원칙적으로는 단순한 스케치를 모은 것이다. 그 단편적인 글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바라고 싶은 것은 나로서는 아무튼 이 글을 계속 써왔다는 그 자체에 도중에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쓴다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을 방랑하던 나와 방랑하기 이전에 나는 이 일본어 글을 매개체로 하여 마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문장을 써나가는 상주적 여행자였다. 네, 여기까지가 그의 머릿말입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오시나요? 어떤 에세이들이 담겨 있을지.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사실 몇 년 전에 읽을 때 밑줄 쳐놓은 그 부분이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봐도 또 그 부분에 시선이 꽂히네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반화된 논점에서 벗어나 되도록 간단하고 사실적으로 쓸 것. 다양하게 변해가는 전경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든 계속 상대화할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작업을 자기 존재의 수준기로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계속 그렇게 사용해 나가는 것. 또 나는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문장을 써나가는 상주적 여행자였다. 이런 부분들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아도 역시 그 부분에 제 시선이 꽂힙니다. 이런 에세이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한 그런 글쓰기의 느낌이 담겨있는 그런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옆집 오빠 같고 교회 오빠 같고 아주 친한 남사친이 있잖아요. 남사친이 들려주는 이야기 같아요. 몇 가지 그 에세이 챕터라 그럴까요? 큰 챕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그 부분에서 그 챕터에서 아주 일부분 이제 제일 그 챕터마다 그 가장 그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장들을 좀 이렇게 옮겨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나 뭐 아무튼 눈길 가는 것들 몇 가지만 소개드려 볼게요. 로마와 관련 로마에서 쓴 에세이들 그 챕터 앞에 붙어 있는 건데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야 하고 그들은 내게 말한다. 아무리 멀리 가도 소용없어. 붕붕붕붕. 어디로 가든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흔을 맞이하게 될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하고 나는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제대로 소설을 쓸 거야. 사라지는 것은 너희들이야.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이런 각오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미코노스에서의 여행기 그 앞부분에 있는 문장들 읽어볼까요? 이 한 달 반이라는 기간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고 이 철진한 에게해의 섬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 잠시 동안 거기에 대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진짜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내 머리에는 군데군데 구슬 같은 공백이 새겨 있다. 자, 다음은 시실리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여정에서 쓴 에세이들 앞에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재밌습니다. 낯선 도시에 가면 반드시 대중 술집에 가는 사람이 있듯이 낯선 도시에 가면 반드시 여자와 자는 사람이 있듯이 나는 낯선 도시에 가면 반드시 달린다. 달릴 때의 느낌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세상에는 있기 때문이다. 하루키가 달리는 남자인 거 아시죠? 마라톤 엄청 하잖아요. 요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루키는 어떤 그 여행지, 거주지의 느낌을 달리기로 달리면서 맞는 그 공기, 그 땅에 부딪히는 발의 그 쾌감, 그런 것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뭐든지 다
그렇게 혀로 핥아 보면서 인식을 하는 것처럼 저마다 뭔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하루키는 그렇게 달리기로 그런다 해요. 여러분의 방식은 뭘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제 방식은 뭘까요? 조금 어렸을 때 같으면 또 뭐 이것저것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곳을 가봄으로써 그곳을 인식한다, 뭐 느낌을 이제 저의 뇌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기억의 한 기억을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같으면 전 하루키처럼 달리지는 않고 걸을 것 같습니다. 그 고장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 그런 곳들을 찾아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걸으면서 그 고장의 공기와 대지, 자연, 사람들을 느껴보고 싶네요. 여행 가고 싶어라. 다음은 봄의 그리스로 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리스에서의 여행기 앞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스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념이란 것을 배우게 된다. 전혀 해수욕을 할 수 없어도 목욕탕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도 호텔 주인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므로 체념하는 수밖에 없다. 너무나 그리스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게요. 1989년 회복의 해라고 되어 있고요. 이탈리아 여행기 앞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정말 또 이태리스럽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탈리아의 자동차에는 표정이 있다. 아무튼 타고 있는 운전자만큼이나 표정이 풍부하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발견하면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도 싱긋 미소 짓는다. 그러나 그 공간을 간발의 차이로 다른 차에게 빼앗기면 자동차도 덩달아 낙담한다. 눈을 내리깔고 낭패라는 얼굴이 된다. 네, 오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 문장은 제목이 이래요. 마지막에로 되어 있고요. 여행의 끝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내게는 지금도 간혹 먼 북소리가 들린다. 조용한 오후에 귀를 기울이면 그 울림이 귀에서 느껴질 때가 있다. 막무가내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이렇게도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과도적이고 일시적인 나 자신이, 그리고 나의 행위가 말하자면 여행이라는 행위가 아닐까 하고, 그리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밑줄도 쳐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옮겨도 놓은 것 같아요. 블로그에도 옮겨놓고 뭐 SNS에도 옮겨놓고 그런 간혹 제게도 먼 북소리가 들린답니다. 조용한 오후에 귀를 기울이면 그 울림이 귀에서 느껴질 때가 있죠. 막무가내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때 있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과도적이고 일시적인 나 자신이, 그리고 나의 행위 자체가 말하자면 여행이라는 행위가 아닐까 하고요.
이런 문장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제 블로그의 제목을 여행은 생활처럼 생활은 여행처럼 이라고 해놨던 건 아닐런지 싶어요. 여행 가고 싶은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들게 하는 하루키의 여행 에세이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쭉 자유와 관련된 책들을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자유를 터치하고 있는 그런 책들로 요새 관심이 많이 가요. 그런데 이 하루키야말로 본인의 자유를 찾아, 진정한 자유를 찾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꼭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런 먼 북소리를, 자기 내면의 먼 북소리를 쫓아서 여행을, 3년간의 긴 여행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그의 자유에 대한 열망, 그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아주 잘 전달되는 그런 에세이가 아닐까 합니다. 여행 가고 싶은 때, 그리고 나만의 여행을,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을 떠나실 때 좀 재밌는 위트 넘치는, 안 웃긴 것 같으면서도 웃긴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고 싶다면 저는 이 하루키의 먼 북소리를 친구로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길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